예,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혁신, AI 기반의 ESG 경영 차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5년 한국정책학회 학예학술대회 KCA 특별 세션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는 거는 원래 원고에 없었는데요. 예, 정말 이렇게 많이 세션에 참석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난 흥행인데요. 오늘 세션 중에 최고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신한대학교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 세션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션의 사회의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션도 우리가 10분이나 늦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세션을 잘 시간 내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제 발표 길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간에 제가 끊겠습니다. 오늘 6시 20분에 종료 예정인데요.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했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6시 20분에 종료하는 또 멋진 또 묘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 주최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존경하는 이상훈 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이상원입니다. 이현 교수님, 우리 학회장님 오실 때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오늘 귀한 토론 참여해 주시는 토론자들도 함께 지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먼저 하시죠. 제가 열심히 박수 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잠깐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개회사를 해주시는 이상훈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 두 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권성식 박사님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호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박지형 숭실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윤석 계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우리 최 팀장님 빨리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앞에 계셨습니다. 우리 차기 한국지방자치회 회장이시죠. 건국대 이향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군산대 황성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이상원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세션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차게 열어주신 이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우리 이번 정책학회가 이렇게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아직 안 오셨지만 우리 박형준 한국정치학회 회장님, 그리고 세션 발표를 맡아주신 한국표준협회 권성식 센터장님,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또 김호영 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토론에 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 또 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모든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혁신, AI 기반의 ESG 경영 차별화 전략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ESG는 기업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경영 성과 평가의 핵심 기준입니다. 공공 부분에서도 이러한 ESG의 중요성을 그대로 녹여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ESG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착안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전 세계 AI 기술 혁명이 마찬가지로 ESG를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추진하고 피드백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도 가능하게 하리라는 그런 큰 기대도 사실은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 우리 권영식 센터장님이 AI 기반의 공공부문 ESG 경영 추진 방안은 그래서 너무나 기대되는 발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김호영 본부장께서 하실 우리 KCA의 이제 ESG 경영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보시고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기술을 이용해서 ESG 자체를 과제 분석하고 또 의사 결정을 고도화하며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만들어서 실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오늘 이 세션에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KCA는 이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모범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흡하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안해 주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전략 좀 저희가 겸하게 듣고 또 비록 성공 실패를 따지지 않고 많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혁신을 위한 ESG, AI의 접목을 가장 잘하는 또 기관으로서 또 우뚝 서 보겠다 하는 그런 큰 비전을 좀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CA의 비전과 ESG 포부를 밝혀주신 이상훈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정치학회 회장이신 박형준 회장님을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 기빈 여러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혁신 AI 기반의 ESG 경영 차별화 전략이라는 시적절한 주제로 개최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특별 세션에 오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책 발전과 학문적 교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의미 있는 자리,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학예학술대 이런 좋은 세션을 가지고 더욱 풍성한 그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우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상훈 원장님께 진심 어린 감사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서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원장님의 해안과 지원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세션의 시작부터 마무리 과정까지 세심하게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신한대학교 이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귀한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되기 아마 교수님의 노력이 없었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세션에는 AI 기반의 ESG 경영이라는 혁신적인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 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실 한국표준협회 권성식 박사님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김호영 본부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해안이 담긴 발표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박지영, 이윤석, 이양수, 한승준, 황선원 교수님께도 미리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6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혜는 본 세션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변형의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해야 되는 중대차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공공부문의 혁신을 논하고 AI에 활용한 ESG 경영의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는 오늘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ESG 경영의 성공적인 접목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정책적 담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께 모두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에 앞서 기념 촬영을 간단하게 하고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자 분들께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주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AI 기반의 공공부문의 ESG 경영 추진 전략 방안에 대해서 KCA가 아니죠, KSA입니다. 여기는 KSA, 한국표준협회 KSA의 지속가능 경영센터장이신 권성식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죄송하지만 10분대로 제한을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팩트 있는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표준협회 ESG 경영센터의 권성식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앞에서 계속 시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그 시적절한 주제를 이제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ESG 지속가능 경영 관련돼서는 그래도 20년 가까이 오랫동안 이제 해왔는데 사실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AI로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 발표 주제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AI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현실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ESG 분야의 전문가가 봤을 때 공공기관이 ESG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AI 기술이 접목되면 좋겠다라는 형태의 제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ESG 공시이고요. 하나는 공급망 ESG 대응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뽑은 이유는 일단 ESG 경영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공공기관의 공시 의무화도 점차적으로 지금 도전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시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의 밸류체인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의 밸류체인 상에 그런 ESG 리스크가 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보고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현 정권에서 이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공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10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5분씩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공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적 가치라든지 ESG 경영과 관련된 기업들의 성과를 이제 보여주는 보고서인데요. 최근에는 연간 한 500여 개 이상 이제 발간이 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에서 한 100여 개 정도가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이제 경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이 대략 한 350개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 중에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기관들이 지금 매년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매년 그 공공기관 통합 공시와 관련된 그런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 올해도 이제 3월쯤 변경이 됐었죠. 거기에도 보시면은 ESG 경영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고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지난주 국정과제 123기 국정과제에서도 ESG 경영에 대해서 공공기관 경평과 관련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속가능 경영 또는 ESG 공시와 관련된 부분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요. 다만 그 현재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문제점은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이제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비교 가능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뭔가 정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예상되는 그 기준이 사실 GRI나 ESRS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공시 의무화를 이제 이끌고 있는 금융위의 그 IFRS 기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중심의 공시이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시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GRI나 ESRS 관련된 공시 기준이 글로벌리하게 중요해질 것 같고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에게도 적용될 것 같다라고 일단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ESRS라는 공시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올 초에 옴니버스 패키지라는 게 발표되면서 내용 자체는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지난달이죠. 7월 30일에 VSM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용 공시 플랫폼을 이제 공시 매뉴얼을 이제 유럽에서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ESG 경영 공시 데이터를 한 50여 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시하는 방법을 디지털화해야 한다라고 해서 아예 그 포맷 자체를 이렇게 디지털화된 형태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성과들을 이제 공시를 각 기업들이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량적일 수도 있고 정성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포맷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졌고 사실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평가나 측정에서 좀 어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ESG 공시와 관련된 의무를 이야기할 때 디지털화된 방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프레그에서 진행하고 있는 EU의 디지털화된 방식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평가의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단순히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은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뒤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조금 더 그 후자는 조금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로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주제어를 골라내고 그 주제어 근처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내용을 뽑아내는 형태의 그런 형태로 우선은 공시 의무화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들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는 기존에는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ESG 경영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중심의 이제 정보 공개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면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 정보를 보고자 하는 정부라든지 또는 투자자라든지 이런 수요자 중심의 이제 공개 요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요자 중심의 공개 요구에서 핵심은 바로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반드시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공공기관의 경영진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공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ESG 실무부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의무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ESRS의 그런 50여 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리나라 공공기관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매년 그 통합공시에 대한 기준, 저희가 이제 알리오 통합공시 관련된 기준을 매년 이제 기재부에서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참고하는 그 국제 표준이 ESRS랑 GRI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게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데이터 공백이 생겨서 그 부분을 빨리 이제 채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공시하기 위한 품질 관리에 대한 이슈도 이제 당연히 고민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이전에 이미 공시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이 이미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ESRS는 한 188개 정도 된 데이터 포인트를 요구를 하고 있고, GRI에서도 한 150여 개 정도 된 데이터 포인트를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00여 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확성이 이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굳이 150개, 180개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의무화되고 있는 50여 개 지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그 리스크를 좀 더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우리가 특히 GRI, ESRS의 글로벌 표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확한 공시보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ESG 정보를 공개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된 다음에 공개하는 형태의 전략을 취하는 게 차라리 공공기관의 ESG 공개 전략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망 ESG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EU CSDD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내에서도 이 공급망 ESG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수출 장벽으로 이제 처음에 인권을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인권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ESG로 묶어가지고 이걸 무역 장벽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출을 하는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또 공공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밸류체인 상에 저희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망 ES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많은 공공기관들이 동반성장 지수에 참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급망 ESG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ESG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규정을 국제적인 표준인 사회적인 국제 표준이라든지 OECD 기업 실사 지침이라든지 EU CSDD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계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기업에 또는 공공기관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 있는 그런 다양한 모든 그 기업 또는 지역 사회에 있는 그런 기관들의 인권 또는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분석하는 인권이나 환경에 대한 리스크는 잠재적일 수도 있고 실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이 영향의 크기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 사전에 차단하는 또는 차단이 안 되더라도 완화하는 식의 방식을 처치하는 것이 바로 이 공급망 ESG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업 자체만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기업의 밸류체인 상에서의 다른 기업이 잘못을 해서 우리 기업이 함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우리 중처법 대응하듯이 사실 공급망 ESG에 대한 요구 사항도 결국은 듀 프로세스를 지키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기업 실사 가이드라인이나 ISO 2600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급망 ESG와 관련된 듀 프로세스는 일단은 공급망 ESG와 관련된 정책을 기관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재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급망 내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된 실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를 시키거나 제거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거를 PDCA 사이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이 공급망 ESG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람이 직접 리스크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실제로는 그 협력사라든지 또는 관련된 관계사에 가가지고 리스크를 확인하는 정도가 실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공급망 ESG 리스크를 확인하는 실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이 상시 모니터링을 AI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리스크 같은 경우에 AI가 실시간 IoT를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 있겠죠. 온실가스라든지 또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모니터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도 사실 현 정권에서 이제 새로 이명박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그 지금 기후 시나리오와 관련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할 때도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업재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 지금 계속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웨어러블 관련된 센서를 통해 가지고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을 또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사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그 기관들의 그런 또 데이터에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 기관들의 뉴스나 SNS나 보고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런 AI를 통해 가지고 수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유사 기관의 리스크를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민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민원은 SNS 텍스트로 많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적 평판 관리 같은 것들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달 계약 관련된 데이터도 만약에 이제 기존보다 조금 튀는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상 징후를 발생해서 알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패라든지 비행위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리스크가 터졌을 때 안전이나 이런 관련된 리스크가 터졌을 때 각 현장에는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매뉴얼을 그때그때 읽어보고 막 실제로 그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자동으로 보여줘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끔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의사 결정이라든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AI가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공급망 ESG와 관련된 수시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데이터 수집, 아까 말씀드린 내부 같은 경우에는 운영 데이터라든지 센서, IoT 센서 등을 통해서 수집이 가능할 거고요. 그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ESG 리스크를 뉴스나 SNS나 또는 유사 기관의 그런 미디어 조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집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단순히 텍스트 마이닝, 아까 말씀드린 공시와 관련된 그런 텍스트 마이닝 수준이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이제 자연어 처리와 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정성적인 데이터들도 좀 더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측 모델에 집어넣어서 실제 이게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발생 가능성과 크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대시보드와 이런 걸 통해서 시각화를 시키고 나중에 위험 신호가 발생됐을 때는 이에 대한 대응 시뮬레이션도 AI를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ESG와 관련된 공급망 리스크를 평소에도 계속 수시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목소리가 좀 빨라졌는데 네,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네.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은 제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아주 정해진 시간에 잘하셨어요. 한 5분밖에 오버가 안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KCA의 ESG 경영 추진 현황, 그리고 KCA가 생각하는 ESG 경영의 미래,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호영 본부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10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호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20분 준비했는데요. 좀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유튜브 2.0 곱하기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소개를 빼놓을 수는 없죠. 저희 기관은 그 과기정통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설립 근거는 전파법에 두고 있고요. 전파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방송통신 전파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설립은 1972년도에 무선 종사자 협회라는 이름으로 생겼고요. 현재의 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라는 그 업무 이름과 업무 내용은 지난 2011년 전파법 개정 때 개편돼서 지금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한 540명 정도가 전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기관은 좀 작지만 일산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부터 해서 총 1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요 업무는 전파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그리고 정부의 그 ICT 기금,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주파수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식수가 있듯이 이 주파수도 다 용도가 국제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정에 맞게 깨끗하고 혼신 없는 주파수,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급된 이후에는 또 얼마만큼 이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혼신 없이 쓰는가에 대해서 무선국 검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방송사에 방송 그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업용 프로그램보다는 그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은 그런 공익형 다큐를 위주로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MBC에서 지난 2010년에 방영됐던 제작되었던 뭐 아마존의 눈물, 또 남극의 눈물, 이런 눈물 시리즈가 저희 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요 가운데 왼쪽에 있는 고래와 나,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SBS에서 제작을 했는데 한국방송대상 거기서 그 대상 작품을 수상한 그런 그 작품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 방송의 공익성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송국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따라서 방송 그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주파수 할당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재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게 조성이 되고요. 그 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 기관, 산업체 등에 지원을 해주면서 ICT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본격적으로 저희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두 개, 거버넌스 쪽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신 기지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기지국이 총 몇 개나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지국은 전국에 총 172만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14만 개가 신설되고요. 또 8만 7천 개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기지국에는 일반 산업 가전제품보다 4배에서 10배 이상의 그 히토류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25가지로 저희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8만 7천 개가 폐지가 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처리가 될까요? 아쉽게도 통신사가 수거는 합니다만 수거 이후에 재활용 업체에다가 매각한 이후 그 과정은 사실은 법제화되어 있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연구반을 가동을 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 또 법제화를 위한 그런 사업화 기획까지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이제 통신인프라 자원순환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과기정통부의 전파진흥기본계획 5년 미래 5년을 우리가 조망하는 마스터 플랜인데 거기에 이 저희들 자원순환 이 과제가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해서 내년 이후에는 시범 사업화하고 또 법제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련 부처와 함께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서도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캠페인을 좀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디지털 기술은 전파와 통신 인프라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 기반 위에 상상을 넘는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의 이면엔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이라는 대가도 따랐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원과 에너지를 줄이고 생태계를 지키는 실천을 시작합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갈 건강한 지구를 위해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지역사회 협업 환경 보전 활동입니다. 저희도 크지는 않지만 약 한 13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는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실 음식 잔반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내식당의 사장님도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뿐더러 환경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직접 우리 AI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상관 요인을 넣어놓고 돌려가지고 한번 식수 인원을 예측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거의 한 20인분 정도가 잔반이 남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AI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예측을 한 이후에는 한 자리 수대로 이제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AI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지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 구내식당 사장님께서 이제 식자재를 이제 덜 구입하는 그 비용을 기금으로 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저희 간부들이 작년에 지역 상생을 위해서 좀 기금을 또 조성했는데요. 그 두 개 기금을 합쳐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서 나주시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매일 그 50여 분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금년에는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전남도청에 저희들이 그 지자체 지역발전 사업에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2천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모두의 이제 도시락이라고 그래서 그 도시락 그 반찬을 만들어서 나주시의 그 공유 냉장고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 부분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해상에서의 그 인명 안전 사고는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최첨단의 통신 장비가 이 선박에 다 구비가 되고요. 그리고 또 구조를 담당하는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지만 그것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난이 필요할 때 과연 이 어민들이 조난 버튼이라고 있는데요. 그 SOS 버튼을 거의 누르지 못하고 사고에 이르는 이런 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SOS 이 조난 구조 버튼 연습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 발표보다는 KBS 9시 뉴스에 나온 보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이 조난 버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훈련용 장비가 제작됐습니다. 높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휘청이는 어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선원 4명이 8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선장이 조난 버튼을 누른 덕에 인근에 있던 해경 함정이 신속히 도착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4,400여 건 가운데 조난 버튼을 누른 경우는 0.6%에 불과합니다. 허위로 버튼을 누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용 자체를 꺼리다 보니 점점 사용법을 모르게 된 겁니다. 선원들이 모르고 확 누질 때는 이거는 완전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처벌받게 되어야죠. 조난 버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훈련용 장비가 제작됐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이 어민들이 실제 이걸 제대로 누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물과 똑같은 기계를 놓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또 앞으로는 해마다 이뤄지는 선박 검사 과정에서 조난 버튼 훈련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금년에는 이제 모형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앱에 이 장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분들께 이 조난 버튼 연습기를 교육시키고 알려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AI가 가속화되면서 또 하나의 그 사회적 역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디지털 디바이드인데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AI가 장벽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기정통부의 그 복지정보통신협의회라고 하는 어르신들 전문 교육기관과 협업을 해서 AI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사업 교육비만 드린 것은 아니고 교재도 저희들이 직접 만들고 또 저희 직원이 직접 그 교육 그 센터에 가서 어르신들께 교육을 직접 저희 직원이 시켜드리면서 AI와 친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어르신들께서 통신 이용 요금 할인 제도를 몰라서 사실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금액이 거의 1,700억 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교육을 하면서 이 통신 이용 요금 제도 요금의 할인 제도도 또 같이 교육을 시켜드려서 아주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이 전국 지부에 있는 그 복지통신협의회 지부망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더 많은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7월에 이 교육기관은 그 대통령 표창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그러한 또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KBS E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저희들 교육하는 것이 또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것인지 저도 놀랐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반짝 재미있는 수업이 한창인가 본데요. 생성형 AI 활용법을 교육하는 현장이네요. 실생활에 밀접한 AI 활용법을 배우고 익히는데요. 앞선 상황과 연계해서 더 깊게 AI를 활용해 봅니다.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1:1 맞춤 지도도 빼놓지 않는다고요. 때도 보내도 되죠. 네. AI가 항상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다지 어렵지도 않네요. 또 다른 수업에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키오스크 사용법까지 배움이 한창인데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금년에는 아까 지부를 통해서 또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저희들이 이제 주도해서 더 어르신들께 전국적으로 교육이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많이 계시는 공공기관 분들 다 공통된 내용으로서 이 정보공개, 경영공시, 그리고 윤리경영, 이사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보공개와 경영공시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경영공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타기관하고 조금 다르게 계산했던 부분이 그 ERP를 재구축하면서 이 경영공시 시스템과 같이 연계하도록 데이터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시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계의 힘을 빌어서 전산의 힘을 빌어서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4년 연속 무벌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또 삐끗하고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이 경영공시는 민간 기업의 그 주주에 대한 그 이익을 저희가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국민을 위해서 가장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 대국민 홍보 강화 쪽은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접 그 동영상 쇼츠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 업무 그리고 정부 정책 등을 홍보하고 있고요. 기관장님께서도 정기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그 정부 정책 그리고 ICT 이슈 그리고 저희 기관의 ESG 성과 등을 고정 출연하시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투명한 경영 공시 그리고 국민 소통을 더 강화하는 그런 전반적인 ESG 경영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유능한 정부 그리고 일 잘하는 공공기관이 돼서 국민 체감 성과를 높이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분도 같이 나와주시고요. 앞에 토론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는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를 쓰시면 됩니다. 예, 예, 깨알같이 우리 KCA에서 AI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그 ESG 경영 활동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 제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바됐는데 제가 그냥 내뒀습니다. 너무 좋아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은 사례, 우수 사례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습니다. 25분 정도. 그래서 우리 애초에 토론자님들한테 이제 5분 정도 코멘트를 부탁드렸는데 한 3분 정도를 목표로 하면 항상 5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을 목표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가나다 준 거꾸로 황성원 군산대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교수님,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군산대학교 황성원입니다. 방금 허를 좀 찔렸습니다. 제 끝에 할 줄 알고. 네,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ES 경영 추진 현황과 과제에 관련된 일단은 코멘트하고 앞부분도 조금만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앞에 거부터 조금 얘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요. 참 ESG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인지 참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경영 평가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이 돼서 지난 이제 수년간 계속 작업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고민이 됐습니다. 뭐 여기 혹시 공공기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과연 이제 원래 ESG라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관점은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 일단 우리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출 기업들이 이제 수출 기업이나 일부 기업들이 어떤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그런 데서부터 실제로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국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가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의 입장에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원래 다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이거를 강조해서 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향후 ESG를 우리가 더 확대 적용함에 있어서 너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획일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기관마다의 상황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앞에서도 그 아까 ESRS 얘기도 사실 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ESRS도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이 아니라 그것의 적용을 역내와 역외 기업을 중에서 각각의 적용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전 정부에서 가장 실패했던 것 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재무관리 쪽의 그 기준을 갖다 굉장히 강화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공기업 그룹에 해당이 되는 거였고 위탁집행기관 쪽에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탁집행형 기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사실 그런 우리가 좀 문제점들도 실제로 많이 겪어왔다. 그래서 좀 본질에 맞게끔 접근하고 기관에 따른 좀 차별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하고 싶다면은 사실 ESG 기준도 ESG와 가깝게 관련된 IS 기준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기준들을 갖다가 가능하면 국제 기준으로 가자. 우리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내부적으로는 꼬이는 느낌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이 어떤 기준이든지 간에 가능하면은 좀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대표 그 주제로 해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되고 좋은 내용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실제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 조금 관련해 또 된 얘기를 하나 굳이 드리자면은 상당히 AI 좋죠. 앞으로 어차피 그렇게 갈 거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고가 터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레일 문제가 터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 터졌는데 그때도 경보가 안 울렸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가 문제일까? 결국 인재에 저는 가깝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 원인은 또 뭘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규명이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오늘은 사실은 우리 이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좋은 성과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 굉장히 이것 말고도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더 관리가 평상시에 잘 돼주신다면은 앞으로 더 좋은 그런 그 성과를 내실 걸로 기대하고 저는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도로 제가 요약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예. 다음은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여대 한승준입니다. 두 분이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영 공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렇게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발표 내용도 이후에 일반 민간 기업을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에 대한 좀 앞으로의 소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해외 우수 사례 같은 게 소개가 될 수 있으면은 훨씬 공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준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AI가 자꾸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화두이면 분명합니다만은 또 기존에 하시던 것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분리돼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ESG 경영 공시에 이렇게 연장선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시는 것이, 선별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ESG 경영 공시, ESG 사업하시는 거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올 초에도 한번 기관을 방문해서 ESG 쪽에 원장님이 주도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던 여러 가지 소개해주신 사업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폐기물 자원 순환 선도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조난 구조 버튼 연습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이 업무의 특성, 사업의 특성하고 굉장히 연계가 잘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중요한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폐기물 자원 선도 순환 선도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2025년부터 사실은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아직은 기대하시는 만큼 사업화가 안정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경영 평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조직과 인력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난 구조 버튼 연습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고도화가 있으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이렇게 적절히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관의 업의 특성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딱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이렇게 조금 연계를 가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수 회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차기 회장인데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제 옆에 또 우리 한승준 교수님 전 정책학회 회장하셨고, 또 저희 옆에 또 황성원 교수님 전 자치행정학회 회장이시고요. 여기 지금 몇몇들이 다 저보다 높으신 선배님들 모시고 저도 영광스럽게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KCA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ESG 관련해서 실천 과제라든지 아마 여기 지금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지금 KCA 사례 중에서 일부 본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우리 또 권성식 센터장님의 발제 같은 경우에는 ESG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AI 기술과 접목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조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공부가 됐고요. 특히 이제 앞서서 선배님들이 토론을 잘 해주셨는데
이 KCA 그 사례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조금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특히 그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같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ESG를 통해서 결국은 디지털 디바이드도 우리가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노력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다른 기관에서도 굉장히 조금 그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환경이나 사회나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이 아주 좋은 그런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마 오늘 그 시간도 부족하고 지면도 부족해서 아마 그 충분히 표현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그 KPI하고 이렇게 성과지표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관돼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조금 뭐 그런 부분 좀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CA의 사례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권성식 센터장님이 이제 국제 표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향후에 이제 우리 이 ESG가 과연 그 글로벌 공식 표준하고 어떻게 매치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간략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권성식 센터장님의 그 발제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향후에 우리가 ESG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우리가 이제 AI 기술을 이렇게 그 접목을 해서 뭐 ESG 데이터 관리도 하고 공급망 ESG 그 관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어떤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말이 전도된 정말 이게 AI에 의존해서 그 ESG라고 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를 조금 훼손하지 않을까? 우리가 AI에 너무 조금 이렇게 매몰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AI 기술을 접목했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ESG 본질적인 어떤 이 관리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테크닉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고 어떻게 AI와 이걸 접목해서 잘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또 생각이나 의견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석 계명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석입니다. 네, 아까 발표 두 분 잘 하셔서 제가 굉장히 저도 많이 도움이 됐고 권성식 센터장님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AI 기반해서 실제 이제 사례를 위주로 해서 뭐 공시라든지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다음에 선택적 정보 공개가 앞으로 좀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호영 본부장님께서 특히 이제 기관 소개를 굉장히 잘 해주셔서 제가 기관에 대해서 좀 몰랐다면 뭐 예를 들면 저는 고래아나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KC에서 관여를 했구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지국 이제 디지털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 AI 실버 교육에 대한 조난 버튼이라든지 굉장히 기관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앞서서 굉장히 그 앞에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가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도 좀 하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그 공시 부분에 있어서 경영공시가 지금까지 뭐 무벌점이라고 몇 년 하셨지만은 아까 본인이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이제 펑크가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더 공시 정보가 특히나 이제 그 이런 뭐 ESRS라든지 등등 이렇게 가면서 점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시 정보를 좀 부정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담당 직원이 뭐 알아서 해라라고 하다 보면 꼭 실수가 나더라고. 그래서 꼭 책임자급에서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ESG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ES 부분은 굉장히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G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 기관의 대표적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G라는 건 거버넌스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해석 그러니까 번역을 하기로는 이제 지배 구조라든지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물론 이제 소통이라는 측면도 있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 G는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측면은 독립성과 내부 통제라든지 감사의 선진화, 뭐 부패 정도, 윤리 경영 위반 여부라든지가 있고, 근데 적극적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의사결정 구조의 운영이라든지 이사회 구조라든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수많은 기관들의 뭐 실적 보고서들을 보고 이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ESG에서 G 부분에 대해서 잘 쓰는 기관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이 부분이 잘 표현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든지 좋은 성과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이사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회라는 것도 양적인 측면이고 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양적으로는 뭐 이사회 내에서 ESG 위원회 실시를 했느냐, 아니면은 이사회 개최 횟수라든지 수정 제한이라든지 등등등 정말 정량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기관에 들어가 조사를 해봤어요. 홈페이지도 보고 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이런 게 떨어지더라고, 정량 지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시처럼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적인 부분이 이게 더 중요한데 뭐냐면은 실제 그 이사의 발언이 의사결정에 이른 성과를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이 기관에서 제대로 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스토리 있게 잘 정리를 하시면은 워낙 기관이 훌륭히 잘 하고 계시니까 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보다 좋은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석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상임 이사거든요. 근데 이사회 그 활성화 측면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사회 활성화 현황을 한번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 전부 다 저희들은 실행하고 있거든요. 네, 깨알같이 자랑했습니다. 예, 다음은 숭실대학교 박지형 교수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의 행정학부에서 재직하고 있는 박지형입니다. 먼저 이 자리 만들어주신 이형 교수님 그리고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관계자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사실 여기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계신데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관련해서 이제 그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 올해 맡아서 했는데요. 사실 사회적 가치나 ESG, 특히 ESG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평가를 하면서의 기준은 뭐였냐면, 어쨌든 ESG는 기관에서 중요한 기관의 본연의 업무가 있을 거고, 그리고 ESG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본연의 업무에서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투입을 해서 준비를 하는 분야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ESG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평가에 왜곡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어떤 새로운 ESG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기관 차원에서의 다른 데서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관 차원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질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었던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좀 그 발표를 하신 부분과 연계를 하자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경영 공시, 디지털 공시와 ESG 디지털 공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주요 목적이 기관과의 비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자의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디지털 공시로 인해서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쭉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의 어떤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다시 통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진흥원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폐기물 자원 순환 선도는 지금 굉장히 준비 단계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잘 진행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자원 순환 관련해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이 이제 그 본부와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수요를 많이 이제 끌어들이고 실질적으로 좀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본부와 중앙과 지역이 어떻게 본부와 연결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잘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고민이 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 이제 적용을 많이 하셔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쭉 경영실적 보고서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해보니까 한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자원을 최적화시켜서 결국은 효율화시키는 그런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얼마만큼 AI를 통해서 예측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 수요를 AI를 통해서 얼마만큼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급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을 해서 또 AI를 적용한다면은 또 저변 확대나 이런 부분에 ESG에서의 AI 저변 확대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6분 남았는데요. 혹시 청중석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예, 그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예, 진행자. 예,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중앙대학교 교수이면서 한국양자정보연구원 원장입니다. 제가 선장 출신이에요. 166년에 우리나라 지도선에 선장을 완도수상고 높게 나가가지고 지도선 선장을 해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15년 동안 해양수산부에 근무를 해서 했는데, 오늘 ESG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안전 버튼을 눌러가 가지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우리 어선 사고, 우리나라의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 배가 지금 한 3만 척이 있어요. 국내에서 어선 작은 것, 뭐 무동력선에서부터 고기 잡는 것들이 통발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동서남해안에 가 있는데, 이게 사고 나가가지고 매일 사고가 나서 그러는데, 이게 그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배 출항을 할 때 통신의 시설을 갖춰가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작은 것들은 안 돼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정파통신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선장 출신으로서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고, 또 이것들을 우리 인공지능에 내가 양자정보에 어느 것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 참석하면서 하는데, 우리 지금 AI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노인이고 어린애고 간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노인들이 그 AI는 비싼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누를지를 몰라가가지고 지금 막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 어려울 때 화장실에 갔을 때 없을 때 이걸 누를 수 있는 거, 이거 AI 이 공부를 빨리 시켜야 한다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하는데, 오늘 바다에서 이런 사고 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시고 있어서 내 선장으로서 정과 동시에 이거 무동력선이거든. 동력선들은 다 검사를 해가지고 나가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데 무동력선은 그렇게 했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상훈 원장님께 정말로 내 선장으로서
감명을 깊고 또 그 폐기물 예, 이제 마무리 폐기물 해주셔야 이걸 됩니다, 하는 것들을 교수님. 예. 잘 해서 하는 거. 환경 인바이러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원래는 유럽에서 그 환경에 관한 시스템을 하면은 냉장고나 자동차나 뭐나 생산하는 곳에서 예, 뭐 이제 여기 마무리해 폐기하도록까지 교수님, 다 이제 하도록 마무리해 하는 주시기 것이 바랍니다. 예. 그건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ESG 여기 지금 하는 좋은 일을 하시는 곳에서 노인들이나 이렇게 무동력선의 사고를 방지하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신다고 칭찬하고 그것을 또 앞으로도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1분씩만 드릴 테니까 권성식 센터장님하고 김우영 본부장님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권 센터장님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확실히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으니까요, 저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AI에만 의존하기보다는 ESG의 본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항수 교수님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AI를 통해서 양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질적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박지영 교수님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앞으로 ESG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또 사실 실제로 또 AI를 접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감안해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코멘트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또 플로우에서 우리 학 회장님 격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디지털 폐기물 사업이 조금 지금 현재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는 부분은 물론 뭐 예산 부분도 있고 했지만 이게 사실 이통사, 환경부, 환경공단, 과기정통부, 저희 기관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정부가 또 이제 하반기 들어서 더 정책을 추진할 가속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속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ESG에 대한 그 KPI 연계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연탄 이렇게 뭐 나르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또 전국 지방본부에 다 할당이 되면 너무 사실 좀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업무 영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앞으로 더 저희들 자주 열고요. 소위원회를 지금 가동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20분 됐는데요. 우리 AI 신기술을 기반으로 ESG 경영을 고민하는 많은 공공기관들한테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기회가 된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ESG 경영을 선도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힘찬 박수와 함께 이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선창으로 건배지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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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박수 한번 치시죠. ESG 경영을 선도하는 KCA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